QLD나 TQQQ 들고 계신 분들 오늘 계좌 열어보셨나요? 큰 하락에 아마 며칠째 매도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QLD는 6월에 최고점 101달러에서 현재 81달러까지 고점 대비 약 20%가량 빠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83달러였는데 이번 주에 또 저점을 깨고 내려왔고 반도체 쪽은 이보다 더 심하게 맞았습니다. 저처럼 3배 레버리지를 들고 계신 분들은 더 크게 흔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하락에서 매도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쥐고 매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보는 매도 지표를 하나 정해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지표가 켜졌다고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지표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표도 켜져 있지 않고 조건 또한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2달 전인 5월에 TQQQ 일부를 매도하여 초단기채로 비중을 옮긴 이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지표와 조건을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채널에서는 언제 사야 하는지 매수 기준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매수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많은 사람이 자산을 잃는 영역이 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매도부터 다루겠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왜 하락할 때 견디지 못하고 팔고 싶어지는지. 둘째, 제가 설정한 매도 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어디서 켜졌는지. 셋째, 그 지표가 켜졌을 때 함께 확인해야 하는 조건들, 그리고 조건이 겹치지 않는데 팔면 계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평단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에 매수 지표로 지금 이 하락이 정말 큰 하락인지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3번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매매에 성공했을 때조차 왜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운지 숫자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 전략을 올릴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손절 버튼에 손이 가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은 늘 주가가 오를 때입니다. 뉴스에 나스닥 신고가라는 말이 나오고 주변에서 얼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릴 때 계좌를 만듭니다. 즉 개인 자금의 상당 부분은 상승장이 한참 진행된 뒤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신용대출이나 3배 레버리지가 붙으면 진입 시점의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상승장과 하락장은 생김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승장은 2년, 3년에 걸쳐 얇고 길게 이어집니다. 하루 0.5%씩 오르는 날들이 조용히 쌓여 어느새 지수가 2배가 됩니다. 반면 하락장은 3개월, 6개월 안에 짧고 굵게 끝납니다. 기간은 훨씬 짧은데 하락폭은 훨씬 큽니다. 2년 동안 벌어놓은 수익을 3개월 만에 반납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르는 건 느려서 체감이 안 되고 빠지는 건 빨라서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사람의 뇌는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는 플러스 20%의 반대편이 아니라 체감상 4배쯤 무겁게 눌러옵니다. 레버리지가 2배, 3배로 걸려있으면 그 무게가 또 곱해집니다. 장 열기 전부터 선물 지수를 확인하고 하루에 계좌를 수십 번씩 열게 됩니다. 손절은 대부분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실패 패턴은 이렇습니다. 현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상승장 끝물에서 조금 하락이 나오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3천만 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 더 빠집니다. 물타기라고 생각하고 1천만 원을 추가합니다. 다시 12% 빠지면 남은 1천만 원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넣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두 달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락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고점 대비 15%, 20% 빠지는 구간에 도달했을 때 남아있는 현금이 없습니다.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고 계좌는 마이너스 30% 혹은 그 이상인 상태로 몇 달을 버텨야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팔고 나면 반등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실패 원인은 하락을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락은 원래 아무도 못 맞춥니다. 얼마의 기간에 걸쳐서 총 몇 번에 나눠서 회차당 얼마씩 넣을지를 정하지 않고 시작한 게 원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5% 하락에도 흔들리고 10% 하락에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감정으로 팝니다. 먼저 제가 쓰는 매도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차트는 QLD 일봉이고 아래를 향한 삼각형이 매도 신호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팔았으면 좋았겠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구간에 표시가 찍혀 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켜진 구간은 2번입니다. 25년 9월부터 11월 사이, 그리고 26년 5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25년 가을은 나스닥만 뜨거웠던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금까지 동시에 황금기를 지나던 시기였습니다. 26년 5월부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거의 조정 없는 상승이 이어졌고 6월에 QLD는 고점을 경신하며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결과만 보면 이 지표는 상당히 정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도는 매수보다 계산 구조가 복잡하고 무엇보다 완벽한 고점을 잡아내는 정확도가 매수 지표보다 명확하게 낮습니다.
수치를 공개하면 그걸 정답처럼 쓰시는 분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자료로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지표는 지금이 싸지 않다는 정보는 줄 수 있지만 여기가 끝이라는 정보는 절대 주지 못합니다. 상승장은 얇고 길게, 하락장은 짧고 굵게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략에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하락은 폭과 기간의 대략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15%, 25% 하락도 자주 발생했고 40%를 넘는 큰 하락은 간혹 등장합니다. 즉 하락에는 대략적인 바닥의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강도에 맞게 DCA를 하는 전략이 통합니다. 그런데 상승은 천장이 없습니다.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 이제 비싸다는 판단은 그 뒤로 2배가 더 오르는 시장 앞에서는 그냥 틀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틀렸다는 걸 확인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그 2년을 줄어든 수량으로 견뎌야 합니다. 매수 실수와 매도 실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조금 비싸게 산 실수는 우상향하는 자산이니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팔아버린 실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졌다는 이유로 매도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거의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실제 구간을 보겠습니다. 차트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입니다. 코로나 직전인 2020년 1월과 2월에 강력한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으로 QLD는 약 55% 빠집니다. 그 저점 구간에서 가장 강한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지표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22년 금리 인상 직전까지 대상승장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 정석적인 매수 신호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매도 신호만 4번 나옵니다. 2020년 8월과 9월, 2021년 초, 그리고 2021년 하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신호에서 비중을 크게 줄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력적인 가격이 오질 않으니 다시 살 기회를 못 만납니다. 줄어든 수량으로 상승장을 지켜보다가 조정이 오지 않고 계속 오르면 어느 순간 참지 못하고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다시 사게 됩니다. 이게 포모입니다. 이 구간 저점에서 고점까지 QLD는 4배 이상 올랐고 첫 2번의 매도 신호는 그 상승의 아주 초반이었습니다. 물론 2022년 금리 인상기에 60% 넘는 하락이 왔고 그건 다시 훌륭한 매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저점부터 지금까지 또 긴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도 신호 4번 중에 정말로 팔아야 했던 건 마지막 한 번뿐이었고 그걸 완벽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 생각에는 고점과 저점을 둘 다 맞힐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한두 번은 운으로 맞습니다. 매번은 안 됩니다. 그럼 아주 후하게 가정해서 숫자로 보겠습니다. 25년 4월 관세 하락에서 분할 매수를 잘해서 QLD 평단 43.5달러에 1000주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환율 1480원 기준으로 원금 약 644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팔고 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81달러니까 1000주 그대로 평가액 약 1억 1990만 원, 수익률 플러스 86%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입니다. 25년 11월 매도 신호 구간에서 절반인 500주를 76달러에 팔았습니다. 매도 대금 38,000달러, 실현이익은 원화로 약 2,405만 원입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확정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를 적용하면 약 474만 원입니다. 이 거래 하나로 그냥 확정되는 기본값이라고 가정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26년 3월 하락에서 매도 대금 전액을 63달러에 다시 담았습니다. 603주를 살 수 있습니다. 결과는 1103주, 평단 54.2달러입니다. 평가액은 약 1억 3,220만 원으로 첫 번째 경우보다 1,235만 원 많습니다. 수량이 늘었으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474만 원을 차감한 뒤 남는 실질 이득이 원금 대비 12% 수준이고 평단가는 25%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70달러까지 더 빠질 때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플러스 61%인데 두 번째 사람은 플러스 29%입니다. 60달러까지 가면 38%와 11%입니다. 하방 쿠션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얻은 게 12%인데 그 대가로 세금 474만 원과 쿠션의 절반을 지불했습니다. 세 번째, 현실입니다. 매도는 성공했는데 26년 3월 폭락에서는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고 5월과 6월의 급등을 확인한 뒤 88달러에 다시 담습니다. 431주밖에 못 삽니다. 1000주였던 수량이 931주로 줄었고 평단은 64.1달러, 무려 47% 올라갔습니다. 수익률은 플러스 86%가 아니라 플러스 26%입니다. 평가액은 첫 번째 경우보다 827만 원 적고 세금 474만 원까지 더하면 1300만 원 뒤처집니다.
레버리지 ETF에서 수량이 줄어드는 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로 도달하는 곳은 세 번째입니다. 그럼 매도는 언제 하느냐? 지표는 하나지만 지표 하나만으로는 팔지 않습니다. 지표가 켜진 상태에서 아래 조건들이 함께 충족될 때 그때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첫째, 신호의 강도입니다. 약한 단계 신호 한두 개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25년 11월에는 약한 단계만 나왔고 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매수 신호 없이 매도 신호만 연속으로 쌓이는 구간인지입니다.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만 과열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셋째, 지표가 아니라 주변 환경입니다. 커뮤니티에 수익률 인증이 도배되고 투자 안 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 국면입니다. 어떤 지표보다 정확한 과열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넷째, 내 자산에서 주식 비중, 특히 고배율 레버리지 비중이 감당 범위를 넘어섰는지입니다. 이건 시장 판단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총자산이 3억인데 레버리지 ETF가 2억 5천이라면 약간의 과열 상태에도 성장주 비중을 줄여 초단기 같은 현금성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다섯째, 수개월 안에 반드시 써야 할 돈이 있는지입니다. 전세 자금이나 수술비 같은 돈은 시장과 무관하게 미리 빼놓아야 합니다. 20% 빠졌다는 이유, 더 큰 하락이 무서워서 부정적인 뉴스, 다들 파는 것 같아서 이건 조건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지금 이 하락에서는 지표도 켜져 있지 않고 조건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듯 저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하락할 때 팔지 않습니다. 이제 매수 지표로 지금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를 향한 삼각형이 매수 신호이고 강도는 3단계입니다. 구체적인 구성은 최근 영상들에서 충분히 다뤘으니 위치만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제대로 켜진 구간은 2번입니다. 25년 3월부터 5월 사이 관세 이슈로 고점 대비 약 46% 빠졌을 때, 그리고 26년 3월부터 4월 사이 약 26% 빠졌을 때입니다. 두 번 모두 가장 강한 단계까지 나왔고 26년 4월 저점은 $56대가 실제 바닥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떨까요? 아직 첫 단계 신호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체감상 20% 하락은 엄청나게 큰 하락인데 지표 기준으로는 아직 큰 하락의 범주에 들어오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전까지의 상승이 그만큼 급했다는 겁니다. 지금 무언가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든다면 그건 하락이 커서가 아니라 상승이 너무 빨라서 생긴 감각입니다. 다만 남은 거리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신호가 켜졌을 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간과 횟수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2개월로 잡으면 매주 한 번씩 8회, 3개월로 잡으면 매주 한 번씩 12회입니다. 매수 가능 현금을 그 횟수로 나누고 요일을 정해서 기계적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분할 매수의 진짜 강점은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최악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V자로 반등하면 초반 회차가 저점을 잡아줍니다. 몇 달을 횡보하면 회차마다 평단이 조금씩 안정화됩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후반 회차가 더 싼 가격을 담습니다. 세 가지 경우 전부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방식은 분할 매수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락이 어느 정도 반영된 뒤에 시작하는 분할 매수는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상승장 한복판에서 시작하면 회차마다 더 비싼 가격을 담게 되지만 하락이 이미 시작된 이후의 자리에서 시작하면 회차가 진행될수록 담는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다만 기간과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야 합니다. 총자산 1억인 사람과 10억인 사람, 현금 비중 20%인 사람과 50%인 사람, 2배와 3배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의 계획이 같을 수 없습니다. 지표는 좌표일 뿐이고 설계는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그게 부담스러우면 지표를 무시하고 매달 혹은 매주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DCA만 유지하셔도 충분합니다. 제 실제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11월에는 매도 신호가 켜졌지만 약한 단계였고 다른 조건도 겹치지 않아서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26년 5월은 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에서 이전부터 매도 신호가 계속해서 등장했고 특히 5월부터는 밸류에이션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레버리지 비중도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소량 매도하여 현금 비중을 확보했습니다. 비중을 크게 덜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평단가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고 상승의 천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도한 달러는 SGOV에 넣어뒀습니다. 초단기 국채라 가격 변동이 사실상 없고 최근 기준으로 3% 중반의 달러 배당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는 이 상태로 TQQQ와 QQQI의 매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수는 기준대로 기계적으로, 매도는 지표와 조건이 겹칠 때만 하시면 됩니다. 하락은 폭과 기간의 범위가 있어서 나눠 사는 전략이 통하지만
상승은 천장이 없어서 파는 순간 게임이 달라집니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평단가와 수량입니다. 평단가가 낮게 유지되면 20% 하락도 그냥 지나가는 일정이 되고, 평단가가 자주 바뀌고 급하게 올라가면 똑같은 하락이 견딜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장기 투자를 완주한 사람과 중간에 그만둔 사람의 차이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라서 불편하신 분들은 팔 이유를 찾기보다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시간을 쓰시는 게 훨씬 남습니다. 이번 하락도 결국 지나갑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평단가를 낮추는 구간이 될 겁니다.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그리고 TQQQ와 QLD를 QQQI 같은 배당형과 어떤 기준으로 리밸런싱해야 하는지도 정리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